국가란 자동차와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엔진과 바퀴의 성능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달릴 것이며 속도 제어에 관한 문제까지 쉬운 게 없습니다. 반대하는 승객도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나란히 달리다가 앞서가고 심지어는 뒤에서 추월하기까지 합니다. 조선이라는 자동차의 랠리가 어땠는지 17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역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 이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이죠? 이 못난 조선이라는 책. 못난 조선. 제목에서 풍기는 인상이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좀 못난 짓을 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도 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식민사관을 뒤집기 위한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조를 500년 이어갔다. 자랑스러운 조선. 이렇게만 배우잖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자랑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죠. 웃기잖아요. 웃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 왕조가 500년 간 게 자랑이냐. 어떤 뭐 역사학자는 왕조가 500년 간 나라엔 가볼 필요도 없다. 이래가지고 뭐 한국 방문 안 했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것도. 그리고 또 500년이면 좀 어지간해요. 일본은 만세일기 내세우지 않습니까? 뭐 만년 동안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집권자 안 바꿨다는 나라 옆에다 두고서 500년을 뭘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맨 그런 소리만 하고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실 진짜 못난 부분은 어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공교육화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운 측면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못 배운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억 속에서 우리 조상이 좀 못난 짓을 했다는 얘기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충격을 주는 거는 비교 대상이 또 일본입니다. 아예 그 제목 위에 16세기부터 18세기 조선-일본 비교라고 해놨거든요. 더 서글픈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의식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근대화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아픈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근대화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이가 굉장히 가깝으면서도 사이가 나쁜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생적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도 빨랐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뒤떨어진 원인을 찾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난 짓이라는 게 좀 범위를 좁혀보자면은 근대화에 실패한 못난 짓. 요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위에 그 이전의 세대보다는 그 이후, 뭐 정조쯤서부터 그 이후 이렇게 되겠나요? 아니죠. 정조보다는 좀 앞이죠. 좀 앞으로. 임진왜란 때까지 임진왜란부터. 포함이 돼가지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사실 16세기부터 내세우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도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노골적으로 합니다. 임진왜란 때부터는 조선과 일본의 국력차가 역전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게 그 16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17, 18세기 요 부근의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이유도 거기서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는 걸 국민정서상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그걸 의식해가지고 연구를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욕먹는 연구하게 되면은 좀 의식이 되니까 그런 뉘앙스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욕을 먹어도 사실 그거를 우리가 연구도 하고 냉정하게 비판을 했어야 지금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못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항상 세상이라는 게 그렇듯이 그 동전의 앞뒷면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통렬한 자기 반성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은
쓸데없는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일본하고 걸렸을 때 근대화를 못한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래야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했던 모든 조치들이 근대화를 못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매도가 되면, 그리고 그게 상대적으로 또 일본과 비교되면 그 당시 일본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좀 쓸데없는 환상을 심는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자체도 그때는 잘한 게 아닌 것도 많은데. 그렇죠. 나름 그들의 역사에도 실수가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뭐 도의적인 실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때 썼던 방법들이 네. 그 시기에는 약간 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들어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곧 지금 아베 개돈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베 개돈. 뭐 드디어 이제 뭐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네. 언제 오나 궁금했던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이제 뭐 4월부터 소비세 인상을 하게 해주고 뭐 소비세 인상하게 남이 나라가 인상한 게 뭐 어쨌다는 얘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네. 내용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곧 아시아 전체에 이 불황의 파고가 오고 우리 경제도 그렇죠. 심각한 악영향을 받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 지금 사업 접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소비세를 올린다 그러면 내수가 좀 가라앉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 여파가 오겠죠, 우리한테. 그건 단순히 내수가 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의 악영향, 예. 뭐 파산 그렇죠. 이런 게 예. 있는데 간단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예. 찬양을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본이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동원이 컸거든요. 그 일본 국력이 굉장히 충실했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임진왜란 때부터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네. 일본 사람들은 쥐어짜도 잘 참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사실 3% 소비세 인상을 하지만 월급 그 물가가 3% 오르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 오르면은 한 세금 5% 내 소득이 5% 깎인다는 얘기인데 임금 삭감한다 그러면 벌써 정부 욕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참 그런 데 비해서는 저항이 좀 적어요. 그게 사무라이 문화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네.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에 좀 순종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소신껏 끌고 나가기 좋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뒤집어 말하면 엉뚱한 대로 나라 망한 대로 끌고 나가도 무기력하게 콧개서 끌려가는 우르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피리 소리를 쫓아가는 쥐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네. 근대화가 성공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이 반짝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도자가 끌고 가면은 절벽으로 끌고 가도 끌려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쪽으로들 좀 가지 그랬나. 참. 아니요, 근데 남의 일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같이 피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역사 속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극단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못난 조선이면 명분상으로는 사실 맞아요. 못난 짓 한 것도 맞고 네. 반성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측면도 많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도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라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조선 지배층 같은 경우에 이 국가의 힘을 키워가지고 장래에 한번 뭐 떨쳐 일어나 볼 수 있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이 장래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했다는 측면을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근대화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한 300년 정도 계속 그 방법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근대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국가를 경영하기보단 자신들의 안위만 따진.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자기들 논리로만. 그럼 뭐 이른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가 우선이었다는 거. 정권 안보. 근데 이게 사실 중국의 송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 그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당시대에는 이 주변에
이민족들한테 굉장히 힘을 좀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방의 절도사들 힘이 강해져가지고 총불이 거꾸로 돌려대니까 나중에 내전을 치르다가 망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나라가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절도사들 힘도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전은 안 나는데 뭐 요나라부터 시작해서 몽고한테 시달리다 결국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근데 조선이 송하고 굉장히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근대 이후의 시각에서 보면은 못났다는 시각이 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뭐 제가 역사를 이렇게 환희하는 건 아니지만 답답함을 느껴요. 그렇죠. 왜 그 주작이나 너무 좀 교조적이지 않았나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예. 주작 자체도 좀 교조적인 측면이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예. 그런 걸 더 교조적으로 해석한 게 문제죠.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지만 송시열이라든가 이 북벌론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가만히 보면 이게 국가를 위해서 뭐 북벌을 외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외침으로써 자기들 기득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걸 비판하고 있거든요. 명분용으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나라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왜 명나라를 고집해야 될 이유도 없고 외국이니까 적당히 우리한테 이득이 될 만한 데를 선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선이 청나라를 오랫동안 이렇게 부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리도 없이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청과 일본을 야만국으로 취급을 하면서 사실 그쪽에서 배워올 측면이 있는 거를 못 배우지 않았느냐. 배워왔어야 그리고 되는데. 또 이제 이 근대화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걸 스스로 차단해버리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이 첫 장에서 도자기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하도 흔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지만 옛날에 이게 굉장히 첨단 제품이었거든요. 함부로 못 가지는 제품이죠.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 도자기 기술이라는 게 당시로서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중국하고 조선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기술도 그 당시에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도자기가 어느 정도 귀중품이었냐면은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서양 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도자기 수집하다가 파산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흔하니까 음식을 도자기에 담아 먹는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서양 같은 경우엔 수식이라고 해서 손 가지고 뜯어먹거든요. 진짜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이라고 하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해봤자 나무 접시나 이런 거 해봤자 그거 씻기나 좋습니까? 그래서 또 토기 같은 거 잘못했더니 뭐 음식은 물기 있는 건 다 묻어나고 뭐 진흙 먹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만드는 데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런 거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한때 중국 도자기가 세계를 주름잡을 때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중국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이익도 취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반전이 되는 게 그거 가지고 큰 이익을 얻은 건 일본이라는 얘기죠. 동양3국 중에서 제일 기술이 뒤떨어져 있던 일본이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조선 도공들을 한 3분의 1을 잡아갔으니까. 그럼 3분의 1을 뺏겼어도 여기가 오리지널인데 왜 저쪽에 가가지고 그 꽃이 폈느냐. 기술을 가져갔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양하고 거래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칼라도 넣고요. 네, 뭐 칼라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 유럽 그런 귀족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무늬를 넣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서양에 알려질 때는 일본의 도자기가 명품으로 알려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근대화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조선은 그보다 앞선 기술 가지고 왜 못했느냐.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 그거를 국가의 뭐 부라든가 힘이라든가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뭐 왕실이나 뭐 양반 관료들이 필요하면 그거 딸랑 만들게 하고 백장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공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데서 거기서 찾습니다. 내가 훌륭한 기술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열심히 만들면은 뭐 왕이나 양반 관료들이 잘했다 그래요.
칭찬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나한테 뭐가 돌아오니? 대접받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는 가르쳐주기 싫다 이렇게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은 너는 이런 거 배우지 하지 말고 마라. 뭐 과거 시험 봐가지고 양반이 되든지 네.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 사장되고 글 공부시키고 엉뚱한 사람한테 전달되거나 기술이 차단되거나 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뭐 조선시대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도 백자만 고집해야 할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염료를 수입을 해서 일본처럼 유럽에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네. 다양한 자기를 만들었다면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염료를 수입하지 못했던 것도 그런 예.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바보 게. 같은 짓이죠. 이 염료라는 게 상당히 예. 비쌉니다. 예. 그러면 비싼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구매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뭐가 되죠. 그렇죠. 예. 그 돈을 뭐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을 이쪽에서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자기에서 얻으려면 간단하게 이쪽에서 만든 도자기를 팔아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어서 또 만들고 하면 그렇죠. 일종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조선은 안 하지 않았느냐. 안 한 거는 결국 자기들 기득권에 집착하다가 안 했다 하는 것이 이제 논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에 뭐 도자기를 비롯해서 뭐 기득권층이 요거 안 좋아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조금 그런 느낌도 자꾸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도 그런 경향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 속에서 이런 교훈을 되살려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 일전에 작년이었던가요? 고호전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 탕규영감의 초상이라는 이런 이제 고고의 작품이 있는데 탕규영감은 그 당시에 이제 화가들한테 이렇게 지원도 하고 화구를 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호가 그린 그 탕규영감 초상의 배경이 말하자면 야포니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일본 펀화들이었어요.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원본을 가서 보고 그때 제가 받은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고호가 그림을 그릴 때 매료돼서 저렇게 뒤에다가 가득 채울 정도로 유럽과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가 한 정조 정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조선이 은둔의 나라로 가게 된 데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저자 같은 경우에는 영종조 시대의 그 부흥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역행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쯤이면 영국은 산업혁명 할 때죠. 바로 그럽니다. 네. 그때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활발하게 근대의 움직임이 날아가고 발전하고 있을 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근대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영종조 체제를 이건 찬양을 할 게 아니라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주행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참 세계사라는 게 그러니까 영국은 저 바다 건너 저쪽 나라에서는 증기기관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마 타고 이리 오너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마를 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마만 탔지 그 이외에 뭐 자동차라든지 하는 그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해야 되는데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만 발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도로를 뚫어야 되고 그렇겠죠. 뭐 도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도로망을 확충하고 그 확충한 도로망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이 교류가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축적된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다음 단계 이 근대화를 위해서 그 어떤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를 놓쳤다는 데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은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저자의 주장이. 저자의 주장이.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고 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제가 균형 감각을 강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 논리 중에서도 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근거가 조금만 틀리면은 이게 심지어는 이 주장하는 사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게 특히 일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감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도 반응을 해요. 이거 일본이 주입시킨 식민사관의 논리에 추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요 자체의 논리만 가지고는 굳이 식민사관이라고 말할 건 없거든요. 예, 제가 봐도 뭐 그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자존심 상한다고 일본하고 네.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라도 인정하지 말자는 게 무슨 식민사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굉장히 좀 심한 국수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민사관이나 국수주의 논쟁이 이런 형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동부재단에 대해서도 뭐 식민사관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디테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 알려지는 게 없거든요. 왜 저걸 식민사관이라고 모느냐. 단순히 이제 고조선 역사를 뭐 무시한다 아니면 또 시기를 늦춘다 세력을 약화해 보인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게 이제 왜 일본이 주입한 역사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게 나와야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지금 뭐 사회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임진왜란 때부터는 조선과 일본의 국력이 역전돼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저자도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한 발상으로 전쟁을 일으켰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자는 이거를 뒤집어 볼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이제 이 명과 화친하는 조건으로 뭐 명나라 황녀죠. 명나라 공주죠. 이 공주를 천황의 후비로 삼겠대요. 그리고 그걸 북경에서 천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조선의 사도 떼주는 거는 물론이고 뭐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등 뭐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좀 황당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자는 이걸 발상의 전환을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나름대로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할 만큼 튼실한 국력과 전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뒷감당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과 같은 예. 꿈. 나도 1등을 해보자는 꿈을 꿔보지도 않았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모한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 영향을 발산해보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무모한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병자호란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외교적으로 풀기보다 전쟁을 해서 끝장을 보다는 주전파들이 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배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히데요시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히데요시가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을까요?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제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의식을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아베 얘기를 한 것도 이런 겁니다. 아베겟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뭐 환상을 갖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른 역사 강좌에 한 10년 이상 나오시는 뭐 회원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에 대해서 찌릿하고 혀를 찹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가난하고 힘없었다 이거죠. 일본을 가보라 이거예요. 일본은 거대한 거축물도 많고 그렇게 국력을 집중시키는 이런 힘도 있었는데 우리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면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일본이 그때 16만이라는 대병력을 동원했고 이걸 가지고 조선은 물론이고 이 중원의 명제국까지 침공하자는 의도를 벌였을 때, 그 전쟁을 벌였을 때는 뒷감당할 만한 힘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그런 전력을 가진 거 가지고 뭐 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일본의 과연 국력에 맞는 정도의 전쟁이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굉장히 쥐어짜 가지고 동원을 한 거거든요.
바깥으로 몰아냈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예. 일본 백성들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한 거고 네. 그 희생을 군말 없이 수용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전쟁을 벌여가지고 얻은 게 실질적으로 별로 없었거든요. 그 후유증은 일본 사회가 또 굉장히 심하게 겪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정권이 결국은 무너지고 무너지죠. 도쿠가와 정권으로 바뀐 것도 이 무리한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측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본은 그 잠재력이 있었다라고 간주하는 게 이게 맹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그런 거를 공교육에서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면사들을. 그러니까 바로 그 이면사에 대한 얘기들이 부족해요. 예. 근데 그게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은 일본에 대한 그 환상, 근대화에 대한 환상으로까지 연결이 돼 버립니다. 제가 이제 좀 지루하지만은 근대의 탄생이라는 부분을 많이 다뤘던 이유도 뭐냐면은 근대화라는 게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근대화의 이면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논리들이 아니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비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역사에 대한 일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쓸데없는 좀 자학이랄까?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자학을 심으려고 했던 게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의도였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조금 말려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야, 이게 이제 일본과의 얘기가 나오니까 스튜디오가 자꾸 좀 후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이어서 내일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못난 조선, 문소영 저 못난 조선 이진 선생님 설명 들었고요. 내일 다시 나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임자는 한가해 보이지만 돈을 많이 받죠. 그만큼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철학이 중요하죠. 그러나 잘못됐을 때 민중한테 덤터기 씌울 일은 아닙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